저는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러스트 벨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거나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게 기업과 공장의 위치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요. 이 지금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꾸려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요. 잘 나가고 있다는 산업들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에요. 도전기업들이 혁신을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재벌 개혁들을 하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이 뭐죠? 차가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 그 물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물, 어디 모른다 개구리,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지금 한국 경제가 뭔가 그렇게 확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면 뭔가 다급하게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은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끓는 물 안에 개구리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장면에 보면은 선장한테 가서 이대로 항로로 가면은 저기 빙하하고 우리가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게 된다. 여기서 틀어야 된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무시해버리죠. 빙하가 보였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배를 급격하게 틀어서 빙하를 피한다. 배가 전복돼요. 급격하지 피하지 않고 빙하를 안 박으려고 갔죠. 빙하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턴을 해서 몰락되거나 아니면 빙하를 부딪히거나 그 시점을 가고 있어요. 우리 이 컵에 지금 이 투명하지가 않은 컵인데 여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 바깥에서 그냥 보면은 물이 얼만큼 찬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물이 터집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실증적인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볼 때 이게 점점점 차오르고 있구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IMF 때처럼 갑자기 그런 충격이 와야 아이고 이러지 뭐.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단지 제조업의 위기뿐만이 아니고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까지 얹혀지면은 정말 암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말기 2021년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그 0이 되도록 순 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든다는 아이디어인데 2050년까지.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 보통 중화학적 그러니까 뭐 그 발전 부분이겠죠. 당연히 발전이고. 발전. 그렇죠. 발전소들. 전 철강화학을 떠올렸는데. 철강화학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산업이에요. 발전 부분이 순 배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산업이 38%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산업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중화학공업이죠. 저 제일 철강, 그다음 반도체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기를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전기 생산의 53%를 사용해요. 그래서 직접 간접 배출량까지 합치면 제조업 부분이 한 58% 거의 6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60%의 85% 정도를 우리가 잘 나가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들이 하고 있어요. 철강, 시멘트부터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들 기계 해서 한 10개가 그 10개가 사실상 우리 탄소 배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주력 산업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력 산업들인데 이게 탄소 중립으로 못 가게 된다면 이런 산업들이 지금 유지가 되면은 저는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공업 지역에서 일어났던 러스트 벨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뭐 이건 정말 IMF 경제 위기가 와서 위기 때 뭐 반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경제가 피폐되고 사회가 피폐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경제 충격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탄소 이게 산업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탄소 중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리와는드로드, 아리100이라고 하는 네, 게 미국 있죠. 쪽에서요. 네네. 이게 이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2050년까지.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기업들이 205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될까라는 의심들이 있고요. 일단 이 아리와는드로드를 애플이 2030년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 공장만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까지 다 100%를 안 쓰면 납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당장에 걸려요. 근데 2030년까지, 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도 어렵지만은 아리와는드로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력 같은 게 탄소 중립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탄소를 배출 안 하니까. 그런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한 31% 하겠다는 걸 10% 깎아버렸어요. 21%. 그리고 2050년까지는 어떻게 갈지 안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불가능해 보여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궁금해서 사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CEO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대비를 뭘 하고 있냐 너희들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몰라서 대비를 안 하느냐? 더군다나 유럽도 지금 탄소 국경세 2030년까지인가요? 올해 이제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 1년 있다가 아마 도입될 것 같은데 철강 시멘트 이런 건 올 말부터 올 하반기에 시작하고 그래서 철강업은 굉장히 올 하반기부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말한 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제가 산업전환 안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을 만들 때 정부 관련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산업전환 안 하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산업전환 못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개혁하자면 기득권이 너무나 강하게 저항할 거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탄소가 배출하는 데는 공정혁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철 아까 말씀하신 게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돼서 갑자기 제철 부분의 탄소 배출이 0이 된다는 가정을 해버렸어요. 이 시나리오가. 근데 그 2040에서 50 사이에 수소환원 제철이 될 거라고 믿는 전문가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칩시다.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철 입지가 우리가 유리해지느냐? 아니에요. 왜?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면은 그린 수소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만들 수가 없어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한다는 게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소환원 제철소를 포항에다가 짓는 게 경제적이겠습니까? 사우디나 호주에 짓는 게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거나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게 기업과 공장의 위치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달성할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여요. 산업 전환을 안 하면. 그러면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답답했는데 생각을 여러 번 해보니 결론은 뭐냐면은 공장을 해외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트럼프 바이든 가면서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지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전기차 밸류 체인은 전부 그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고탄소 배출 저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 남고 고부가가치 저탄소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에 짓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러스트 벨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고 이것을 바꿔서 한국이 그린하고 또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활력을 가지는 구조로 가려면은 지금 바꾸기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제 뭐 이거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인투이션은 2030년쯤 가서 우리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아마 그때 가면은 빙하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빙하를 피할 수 없는 지점이 될 거다. 우리가 침몰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건 2050년쯤 침몰할 거 그 사이 될 것 그때서 같은데. 또 이제 물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2030년 되면 가라앉기 시작하는 중. 이게 바꾸려고 해도 너무 늦었다는.
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려고 정말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서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제가 글쎄요. 그래서 저도 참 암울한데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84학번이에요. 이게 대학교 4학년 때가 87년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늘 했던 말이 직선제 개헌해야 된다. 그 이제 직선제가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었고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일반인들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87년에 직선제 개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될 거라고 87년에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됐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알고 이야기를 하면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꾸려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독재 상황에서 오히려 알기 쉬워요.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재가 아닌 상황에서 알려면은 이 정치 어젠다가 돼야 돼요. 선거의 어젠다가 되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언론이 그래서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이 알게 돼야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언론이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광고주들인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은 광고 그리고 또 시청률 따라가죠. 근데 시청률은 뭐냐? 정치적인 어젠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뭐 TV 프로그램들 시사 교양 프로그램 보시면 다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거의 정치 복독방 같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부동산을 복동산이라 불러서 거기에 동네 할아버지들이 복독방, 모여서 맞아요. 힘을 보면서 늘 정치 가십 거의 그 수준이 되고 있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시청률이 나와요. 그거 왜 나오느냐? 지금 양당 체제잖아요. 우리가 양당 체제에서 대표 선수를 지금 특히 지금 갈수록 뒤로 가서 당 내에서 뽑아요. 그리고 이제 소선구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이 1대1로 나오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 하나를 뽑아야 되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뽑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 대표로 당에서 선수로 뽑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당에서 선수를 뽑는 사람은 누구냐? 극단적 지지층이에요. 극단적 지지층 양당의 공통점은 뭐냐? 가장 큰 공통점은 상대를 극혐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극혐하도록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지지를 받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정치 어젠다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언론은 그걸로 시청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을 시켜서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공론화가 되지 않고 정치 특정인들에 대한 뭐 이 사람이 죽을 놈이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로만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치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지금 개혁 논의들이 있는데 그 소선거제 중심으로 지금 선거제도가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근데 정치 어젠다가 정말 정략적인 걸로만 치우치게 하니까 국가 중요한 정책적인 어젠다가 그 들어오려면은 정책 선거들이 되고 정책 선거를 하려면 역시 비례대표 정당 단위의 투표가 의원을 의석수를 사실상 결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정치제도 개편 운동을 제가 지금 경제실전 정의 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장을 원래 맡았는데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제 개혁 운동을 올 상반기에 그렇죠. 좀 뭐 어느 쪽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국 정치판이 좀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정책 경쟁으로 하긴.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선거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변 잡기 네. 요쪽에 대한 공격과 거기에 대한 관심 네. 그다음에 상대를 까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지지층한테 어필링하고 많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효능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인데 이게 거슬러 보면은 선거구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우리 정치 구조, 그러니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정책 아젠다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정치판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강화돼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약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만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 전환이 일어나고 네, 막말로 삼성전자가 망해도 한국이 그렇죠. 살아날 수 있는 네. 환경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스타트업 그다음에 이런 그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발전 생태계 보면은 이스라엘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들의 후추파 정신 뭐 이런 거 자주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기득권 세력 그게 이제 우리 대기업 집단, 재벌 집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개혁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책에 쓰셨던데 뭘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한국하고 조금은 이제 경제 구조는 달랐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 이러면 듀얼 이코노미라는 말을 해요. 수출 부분하고 내수 부분이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수출 부분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지금 혁신 산업들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 상장도 나스닥에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그 주이시들이 미국과의 커넥션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들 진정한 의미의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제가 사실 책 쓴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관한 책을 제가 작년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발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이스라엘을 한 5년 동안 2차례 방문을 했고 이스라엘 그 개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 정치인들 계속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 이야기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초기에 벤처 캐피탈이 자체 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벤처 캐피탈 없으니까 정부가 모태 펀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핀란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처음에 벤처 캐피탈이 없어요. 벤처 캐피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리스크를 이밸류에이션해서 자기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고도의 전문 직종인데 키울 수가 없어요, 당장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한 건 뭐냐면 외국의 벤처 캐피탈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을 연결시켜주는 마당을 만들었죠. 중개해주는 중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벤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벤처로 돌아오거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요.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을 시키려고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어프로치가 정말 잘못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 쪽은 그 엑시스를 한 창업가들이 그 번 돈 가지고 다시 또 그렇죠. 재투자를 하는 우리는 엑시트에서 번 돈으로 뭐 하나요? 부동산 사죠. 부동산 사죠. 아니, 왜 벤처 성공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뭐 기술 탈취 막고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해야 된다는 말 너무 찬송한다는 벤처 성공하신 사업가를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호기심으로 제가 회장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환경이 어렵다는 거 다 동의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나님 뜻이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위기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이 와서 자기가 그러니까 왜 성공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동산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그런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분은 이스라엘이 국유화됐던 것들을 다시 민영화시키면서 급속도로 재벌이 형성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기고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경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의사결정, 사회 정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공익이 아닌 이들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경제 규모가 다르다 뭐 제가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경제 규모 다 다른데 다 재벌 개혁한 나라들이에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규모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나 약간의 어저스트먼트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은 뭐 내수 중심이고 우리는 수출 지향적이고 그 차이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경제력 집중해서 생기는 폐해들, 양상들 다르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 구체적인 상황들 제가 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가격 경쟁 확보를 위해서 전속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단가 우려치 기술 탈취 일어나서 혁신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다른 현실이지만 다른 양상이지만 본질적으로 본질은 같아요. 양상은 구조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우리가 교훈이고, 이스라엘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방문하기 시작한 2010년 초기에 우리하고 1인당 GDP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만 불 넘어갔죠, 이미. 우리는 3만 불을 계속 못 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개혁들을 제대로 그때 했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계속해서 10년 이상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고, 이게 거의 한 7, 8년 더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또 말씀하신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쪽, 예. 뭐 LG, SK 이노베이션, LG 뭡니까 그 화학 이런 쪽, 이런 어떤 그 과거의 그 화학주들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좀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체질 개선 혹은 새로운 성장 산업에 접근하는 거, 이것을 하나의 성공 케이스로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그 산업 혹은 기업들의 뭔가 이 체질 변화를 꾀하는 정책, 이게 효과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득권의 그 시각에서 계속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 같은 이 정말 레짐 체인지적인 사고가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좋은 표현이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하고 차이점들, 대기업들 차이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박정희 개발 체제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들에게 수출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대기업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 경쟁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할 요인들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요인이 대부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으로 가고 있고 한계에 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새로운 것들 치고 나가는 거 있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브랜치아웃하는 정도예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일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일본이 그 디지털 텔레비전 갈 때 소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소니 필라소피라고 해서 이 소니의 색상을 능가하는 디지털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디지털 TV 나와봤자 니치 마켓만 가고 이거다 해서 소니가 안 갔죠. 그리고는 소니 몰랐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TV로 들어갔죠. 왜냐? 국제적인 경쟁 시장에서 우리는 도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산업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도전자가 아니에요, 이제. 도전을 받고 있죠. 거기에서 더 이상 혁신을 할 수 있느냐? 도전기업들이 혁신을 더 한다는. 배터리 같은 신산업들 브랜치아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전체 우리 경제 규모에 봐서 극소수다. 극소수고 그걸로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충분한 혁신이 일어나려면은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혁신형 경제가 정말 돼야만 되고, 그 혁신은 주로 중간재 산업에서 일어나요. 네. 전장 산업 보시면 우리 과거에 2000년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이 강국이에요. 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이 하만 인수했죠. 요즘 LG가 좀 한다고 하고 있죠. 그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더 유럽이 전장을 해요. 왜 안 일어났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클루시브하게 이 전속 계약 관계로 묶여 있다 보니까 1차 벤더들이 다 전속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혁신, 전장 같은 혁신이 어디서 나냐면 1차 벤더, 우리가 그걸 모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모듈에서 일어나요. 융합형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혁신은 이런 모듈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챗 GPT 거기도 오픈 아, AI 그렇죠. 거기서 뭔가 그렇죠. 터져 나온 거죠. 우리 지금 제가 자료 여기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OECD 자료를 보면은 외국과 협업하는 거, R&D 협업하는 거, 대기업, 중소기업 OECD 압도적 꼴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에서 우리끼리 하고, 우리 회사 연구원들끼리. 근데 그걸 하는데 대부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잘하면 단가 우려치기해서 뺏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반복했던 것들이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도 없고
탄소 중립 갈 수도 없고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구조가 하나만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사회 문제, 양극화 문제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기업들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5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100입니다. 그걸 100으로 잡았을 때 한국은 중견기업 100에서 499인 기업들 임금 수준이 70%로 떨어져요. 30% 차이 나네. 일본은 88%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소기업 10인에서 99인 우리는 57%로 떨어져요. 일본 보십시오. 84%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죠. 임금은 차이가 없다. 없어요. 근데 일본이 예외냐, 우리가 예외냐? 우리가 예외예요. 독일, 미국, 일본 다 비슷해요. 왜 우리가 예외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하청 구조에서 나오고 단가 우려치기에서 나와요. 단가 우려치기를 하다 보니까 1차 벤더 원청 대기업 1차 벤더, 2차 벤더 수익률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고요. 이 수익률 격차가 임금 격차에 거의 반영이 돼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산업 가서 보면은 임금 격차 거의 없어요. 1차, 2차 벤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업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단가 우려치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이게 우리 소득 격차 문제를 낳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저출산 이야기하는데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조기 퇴직, 자영업, 노인 빈곤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친구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50 전후로 대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이사 달고 나오죠. 왜 그러면 나와? 그때 제일 인적 자본이 많을 때예요.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 월급 비싸다고 내보내죠? 그 무슨 이야기냐? 인적 자본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장이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대리가 단가 후려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분들을 조기퇴직시키죠.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그 조기퇴직을 시키면은 뭐 하시나요? 그분들이 나와서 자영업해요. 아직 애도 대학도 가야 되고 하면은 1년 좀 쉬었다 자영업해요. 전신 승리하죠.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갑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안에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 빈곤에 떨어져요. 노인 빈곤에 떨어지니까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그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거 재정 감당할 수 없어요 앞으로. 지속 그렇죠.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다 보는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시족이 돼요. 공무원 하겠다, 공공기관 가려고 하고 그 다음이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정말 가기 싫어요. 그렇죠. 정년까지는 일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뭐 공시족 점점 취업 연령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 전에는 20년 정도 첫 직장에서 근속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들어가는 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남자분들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게 지금 다반사고 그렇죠. 여자분들도 30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러니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분도 많아지고 이 경제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거기에다 집값 비싸고 교육비 비싸고 여전히 결혼하면은 육아 독박 여자분들 쓰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낮추니까 출산율이 낮아지죠. 이런 경제 구조에서 다 지금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어요. 애 나면은 얼마 지원해 줄게. 지난 2, 30년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몇백조 썼다고 그러 100조 이상 썼다고 제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뭐 몇백조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예산 분류상 과장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안 효과가 된다. 왜 안 되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자주 섞인 댓글들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값 1억 정도로만 낮추고 그러면 아마 나 아예 둘셋 더 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기 이런 이 우리 총체적인. 경제 구조에서 오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력, 경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그럼 중소기업, 대기업 가격 임금 차이가 줄어든다. 혁신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일찍 중소기업 가서 또 근속 쭉 해서 내가 연금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가고요. 그러면 일찍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일찍 경제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착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 빈곤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영업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자영업 하려는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치, 대기자들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다 퇴직하는 뭔가는 분들. 해야 되잖아. 조기 퇴직 왜 일어나냐? 단가 우려치기 같은 거 못하면은 인적 자본 혁신이 중요해지면은 사람들 조기 퇴직을 그렇게 시킬 수가 없죠. 네. 물론 이 노동개혁이라든지 그 연금개혁, 재정개혁 같은 거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재벌 개혁들을 하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는 한국 경제의 위기, 잠재적 위기, 이것을 이렇게 이유로 잡으시는 건데, 그 책 제목을 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으로 지셨는지 저는 지금 이제 깨달음이 오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는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답을 저도 들으면서 야 그래 이렇게 되면 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안 돼, 길이 안 보이는데. 네, 저도 길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저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때 제 경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고자 하면은 우리가 정치 과정 자체가 지금같이 정략적인 정쟁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 비전, 청년 이슈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보면 청년 정치인이라고 좀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나이만 어리지 이야기하는 거는 기성세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청년인가요? 청년과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그거는 청년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2050년 제가 우리 나이로 저기 이제 만으로 다 통일됐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85가 돼요, 나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살아 계실 겁니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절박한 것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억압받고 뭔가 불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책이 됐든 뭔가 되 고민하는, 사색하는 어떤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예전에 독재 시대 때, 군사 독재 시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학생 젊은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노느라 좀 바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독재라 정치적인 문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자각해요. 네. 근데 경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요새 청년층에서도 투자하는 주식 투자가 됐던 이 재테크에 눈을 뜨는 그 친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우리 그 디스카운트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예, 이러한 걸로 표현되던 뭐 주주 뭐 여러 가지 이익권과 관련된 요새 소액주주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자각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소액주주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규정이 상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법뿐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걸 한다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게 사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고 그렇죠. 그렇게 충실하기 위해서 ESG 같은 거에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게 아니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책임지면은 꼭 국정감사 때 불려가가지고 뭐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저렇게 해서 하도 호통 듣고 야단 맞으니까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 이사장을 여야가 국회에서 예를 들어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키고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연금 운영에 대한 그 가치와 능력이 뚜렷한 사람을 시켜야 돼요. 지금같이 정치인들 아니면은 관료 출신 아니면 기업인들 정부가 말 잘 듣는 사람을 꼽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독립성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주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다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 불려가서 그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금 운용들이 제대로 되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소액주주 운동하고 같이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해외 투자로 해서 그 기관들, 연기금과 국민들, 우리 서학개미들 해가지고 뭐 많게는 120조, 110몇 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적게는 뭐 90 몇 조 이렇게 작년 한 해만 손실액을 봤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오늘 네, 아침에. 네. 네. 하여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에쿼티 시장이 이렇게 돼서는 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에쿼티 시장에서 국민연금 제 역할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재벌 대기업의 3% 이상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포폴리오 모니지먼트 때문에 일부 가지고 있고 많은 그 기관 투자자 해외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5%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소유 분산된 기업들이나 비재벌 기업들이에요. 왜 그러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LG 화학 물적 분할 이후에 저희도 계속 부르짖은 게 상법 개정을 해라. 딴 거 필요 없고 모든 그냥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성관주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소유 지배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른바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는 총수가 있고 총수 이익과 소액 주주 이익의 상치가 우리 소유 지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예상중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EU에서 OECD에서도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나 인도, 홍콩에서 이 법제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모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게 그 뭐냐면은 대주주 이익과 상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소수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아라. 소수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대주주가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거나 또는 그 리타이먼트 플랜 터무니없이 하는 거 다 리젝트 이스라엘에서 돼버려요. 자, 그리고 내부 거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 거래, MOM을 받게 돼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는 게 뭐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이미 인도 대상, 이스라엘 대상 논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관주의를 하면은 그러면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굉장히 좋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굉장히 개선될 겁니다. 네. 이거 참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자꾸 암담해져. 저는 답이 없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왜 어렵냐 말씀하신 거예요. 기득권. 기득권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게 우리 경제가 한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아마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먼저. 이야기가 분위기만 살짝 나와도 저 정경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중앙회의니 뭐 여러 군데서 우리 죽는다 이러면 네. 그 대기업들도 그렇고 아마 막 쏟아져 나올걸요 언론 뉴스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전달해드립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참, 네. 그래서 이런 난세의 영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참, 네 오늘 네 한국 경제 우리가 그냥 뭐 글쎄요 이렇게 좀 돌아보지 않았던 외면했었던 우리의 실체적 진실 아니면 벌거벗은 우리의 자화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우리의 위기 우리가 한국 경제가 위기로 빠질 수밖에 앞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 징후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을 하면서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뭔가 그 자신의 이익 혹은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건 요새 말씀하신 뭐 그 양극화 현상도 있지만 일단은 나 먼저 살자가 요즘 대세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좀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사인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